반갑습니다. 오늘 2월 11일 매일 아침 고사성어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국지 이야기 세 번째 꼭지인데요. 삼고초려라고 하는 고사성어에 얽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워낙 유명한 표현이죠. 자, 어떻게 만들어진 표현인지 준비된 자료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고초려. 삼고 세 번이나 초려 초가집을 찾아갔다 라는 뜻으로요. 인재를 얻기 위해 정성을 다한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냐? 유비와 조조가 본격적으로 맞부딪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유비는 조조의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번번이 조조에게 패배합니다. 유비에게는 관우도 있었고 장비도 있었고 그처럼 전쟁터에서 큰 활약을 하는 장수들이 있었는데 근데 왜 조조에게 이기지 못했을까? 그거는 바로 지략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큰 안목에서 널리 천하를 보고 전쟁을 계획할 인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눈앞의 싸움은 잘 치르지만 끝내 큰 이득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들이 많았죠. 유비는 와룡 선생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와룡, 빼어난 능력을 가진 그를 얻으면 천하를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와룡은 융중이라는 곳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죠. 유비는 관우와 장비 두 동생을 데리고 직접 몸소 와룡 선생을 만나러 떠납니다. 근데 두 동생은 불만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그냥 오라 가라 부르면 될걸 뭘 그렇게 일부러 찾아갈 것까지 있습니까? 라는 거죠. 사실 이때 이미 유비는 영웅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고 제갈 이제 뒤에 이제 이 인물이 와룡이 제갈량이라는 인물인데 그는 이름도 없었고 게다가 나이도 굉장히 어렸거든요. 자, 그래도 유비는 직접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먼 길을 찾아갔는데 헛걸음이었습니다. 와룡 선생은 집에 없대요. 언제 돌아올지도 모른답니다. 두 번째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에서야 비로소 와룡 선생이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집에 있긴 한데 이번에는 낮잠을 자고 있대요. 안 그래도 부르퉁한데다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안 그래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데 성미가 급한 장비는 부하 같이 밀어가지고는 불이라도 지르겠다며 소란을 피웁니다. 불이라도 지르면 깨어나지도 않겠어! 막 이러면서 유비에게 크게 야단을 맞고 장비가 쫓겨나죠. 유비는 문 밖에서 한참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결국 잠에서 깨어난 와룡 선생을 만나죠. 그의 이름은 제갈량. 유비는 한눈에 그가 빼어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비의 정성이 제갈량을 감동시켰던 거죠. 제갈량은 유비를 도와서는 충성을 다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소문대로 제갈량은 빼어난 인물이었고요. 마치 용과 같이 신묘한 그의 꾀 덕분에 유비는 비로소 탄탄한 세력을 갖추게 되죠. 자, 오늘의 고사성어 삼고초려를 한번 또박또박 써보겠습니다. 삼은 셋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삼국지의 세 나라를 삼국이라고 하죠. 고자는 원래는 돌아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찾아가다.
여러분, 좌고우면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좌고우면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힐긋힐긋 돌아보고 흘겨보고 그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생각이 모아지지 않고 이 생각 저 생각하는 것을 좌고우면이라고 하죠. 초는 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풀이 무성한, 풀이 이렇게 막 자라있는 드넓은 땅을 초원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려자는요,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초려는 초가집. 당시 와룡 선생이 융중이라고 하는 외딴 시골에 초가집에 살고 있었던 거죠. 거기까지 유비가 3번이나 찾아간 일에서 삼고초려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삼국지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삼국지에는 이름이라는 게 있고요, 자라고 하는 또 다른 호칭이 있습니다. 제갈량이고요, 성이 제갈입니다. 제갈씨예요. 성이 2글자죠. 제갈량의 자는 공명입니다. 그래서 제갈공명이라는 이름으로도 더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죠. 삼국지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인물이 누구야? 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갈량, 제갈공명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이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을 좋아했다고. 기왕에 소개를 했으니 여러분, 나중에 제갈량이건 제갈공명이 나오건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 썼어요? 자, 그러면 머리를 굴려보죠. 오늘도. 초는 풀이라는 뜻입니다. 풀이라는 뜻에 초자가 들어간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죠. 뭐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도시에 대부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식물들을 볼 일도 없고, 그리고 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일도 없지 않습니까? 약초, 약이 되는 풀입니다. 근데 약만 되지 않고 독이 되기도 하죠. 한편 옛날에는 풀을 말려서 짐승을 먹이기도 하고, 풀을 말려서 거름으로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말린 풀을 건초라고 합니다. 풀을 먹는 걸 초식이라고 하죠. 초자는 여러 풀들에 많이 쓰입니다. 근데 여러 풀, 이름을 부르기 애매모호한, 쓸모를 알기 애매모호한 다양한 풀들, 그냥 눈에 보이는 여러 풀들을 뭐라고 하냐면 잡초라고 부르기도 하죠.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거든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잡초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차마 다 알지 못할 겁니다. 자, 삼고초려. 유비가 제갈량을 3번이나 찾아갔습니다. 어디로? 제갈량의 초가집으로.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이어지는 표현들을 나눠보죠. 첫 번째 표현은 와룡입니다.
와룡은 글자 그대로 누워있는 용이란 뜻이에요. 제갈량의 별호였습니다. 용이 누워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용은 원래는 옛날 사람들이 상상하는 동물입니다, 용은. 근데 용은 하늘 위를 날아야 합니다. 비룡이라는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용이 누워 있어요. 그건 용이 아프거나 병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때를 기다린다는 뜻이고, 그래서 아직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영웅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와룡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두 번째 표현은 지략입니다. 지략, 지혜와 꾀를 말하죠. 유비에게는 뛰어난 장수들이 있었지만 지략을 갖춘 인물은 없었죠. 제갈량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유비도 세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수어지교, 물과 물고기의 관계라는 뜻으로요. 유비와 제갈량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유비는 제갈량을 만나고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물고기고 누가 물이냐? 유비가 무태 나온 물고기처럼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면 제갈량이라는 물을 만나 비로소 유비도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수어지교까지 한번 써보죠. 와룡, 지략, 수어지교까지 써보겠습니다. 와는 누워있다. 여러분, 이게 되게 낡은 표현이고 그런데요. 병으로 누워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와병이라고 합니다. 와병 중이다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룡은 원래 발음은 룡인데요. 이제 우리가 그냥 보통 발음할 때는 용이라고 하죠. 많은 친구들이 모르는데 옛날 사람들은 바다에 용이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다를 다스리는 임금의 이름은, 임금을 우리는 그래서 용왕이라고 부르죠. 지략, 지자는 지혜, 약자는 꾀를 의미합니다. 약자는 원래는 헤아리다 이런 뜻인데요. 계략은 계책을 세워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 그 보드게임 같은 걸 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약이라고 하는 건 헤아린다는 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를 따져보고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 같은데 그런 표현을 쓰죠. 몇 수 앞을 내다보았다. 수라고 하는 건 한 번 한 번 두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두면 나는 이렇게 두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머릿속에 가능성 가짓수를 헤아려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둑이나 장기 혹은 체스를 해봤다면 조금 이해가 할 겁니다. 수어지교, 물과 물고기의 관계, 너무 친하고 소중한 관계라는 뜻이죠. 물이 들어간 한자는 뭐 너무 많이 알겠죠. 홍수는 물이 넘치는 걸 의미합니다. 어자는 물고기, 물고기 부류를 어류라고 하죠. 지자는 무엇의라는 뜻이죠. 고사성어나 사자성어를 이야기할 때 이 지자는 정말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교는 사귐, 관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자 무슨 지교라는 말을 첫 시간부터 다루었던 거 기억나죠? 바로 관중과 포수과의 관포지교가 있습니다.
유비와 제갈량의 수어지교도 있고요. 한편 지란지교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라는 지초와 난초라고 하는 지초, 난초 다 풀 이름입니다. 향기가 나는 풀들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풀들, 그처럼 어울리는, 요즘으로 따지면 뭐라고 할까요? 별다른 잘 좋은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향기가 어우러지는 그런 관계를, 좋은 친구를 지란지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네, 어자가 들어간 어항이라는 말이 있죠. 물고기가 보관돼서 사는 곳을 어항이라고 하죠. 다 쓴 친구는 위로 올라와 보세요. 용자가 들어간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 용은 원래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근데 그래서 용을 어떻게 상상하느냐? 그게 옛날 책 같은 거 보면 진짜 막 이상한 막 동물들을 막 합쳐놓거든요. 몸은 뱀이고 발톱은 호랑이였나? 사슴의 뿔에다가 막 이렇게 합쳐놓은 겁니다. 근데 그게 그림도 그려지고 오늘날처럼 이미지가 많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이미지로 굳어지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상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공룡. 공룡은 상상 속의 동물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동물이죠. 눈으로 보진 못했습니다. 청룡. 청룡은 옛날 사람들은 방위마다 색깔을 두었고요. 그걸 오방색이라고 합니다. 오방색. 방위가 어떻게 5이야? 어떻게 5이냐?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5입니다. 그러면 색깔은 어떻게 되느냐? 북쪽은 흑색, 서쪽이 맞지? 갑자기 서쪽이 백색, 남쪽이 적색, 동쪽이 청색, 중앙이 황색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또 5개의 동물이 이렇게 막 이름이 배치되기도 해요. 그래서 청룡, 동쪽은 푸른색 용이 있고 서쪽은 흰색 범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지 않았어요? 좌청룡 우백호. 왼쪽에는 푸른 용이 있고 오른쪽에는 흰 범이 있더라. 그런 옛날 사람들의 상상을 가지고 만든 세계관인 거죠. 그래서 동서남북 색깔이 있고요. 그랬을 때 청룡이 유명하죠. 근데 용은요, 청룡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오방색으로 또 용이 다 있습니다. 옛날 책 같은 거 읽어보면 정룡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요. 당연히 흑룡도 있습니다. 검은 용. 그런 면에서 용이 색깔놀이를 하기도 하고요. 용왕이 사는 궁궐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걸 용궁이라고 하죠. 그쵸? 참고로 여러분들이 어딘가 삼국지 책 같은 거 읽어보면 와룡이라는 표현보다는 복룡이라는 표현을 쓰는 책도 있을 겁니다. 이때 복자는 엎드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뜻이죠. 용은 몸을 치켜들고 하늘 높이 날아올라야 되는데 엎드려 있다는 건 때를 기다린다는 뜻이죠. 자, 다 쓴 친구들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표현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정성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공을 들인다는 뜻이죠. 여러분 정성을 다해 쓰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유비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제갈량을 3번이나 찾아갔고요. 그런 뒤에야 비로소 제갈량을 얻을 수 있었죠. 찾아가지 않았다면 제갈량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 다음은 감동, 마음이 움직이는 걸 이야기하죠. 사실 제갈량은 유비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유비의 그 정성스러운 태도와 행동에 감동을 했고요. 결국 유비의 사람이 되죠. 마지막 표현입니다. 신출귀몰. 신출귀몰은 이 두 글자를 합하는 게 조금 적당하죠. 신귀, 뒤집으면 귀신. 귀신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처럼 아주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측할 수 없이 뭐라고 할까요? 놀랍기도 하고, 그런 걸 신출귀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박또박 써보죠. 정성. 이 정자는 원래는 치밀하다, 꼼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밀이라는 말을 쓰죠. 성자는 참되다. 그래서 진실된 태도를 성자를 이야기합니다. 성실. 꼼꼼하고 참된 마음으로 매사에 임해야 합니다. 그건 참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일에든 정성을 다하라. 정성을 다하라는 건 허투루 대충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고, 진심으로 대하라라는 뜻이겠죠. 정성으로 대해야 일이 잘 풀리기도 하고 원했던 걸 얻을 수도 있고, 뭐 그 얘기는 지금도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부해도요. 여러분들 다 그러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성적도 맞고 싶고, 그리고 막 이렇게 성적 나오면 높은 등수에 오르고 싶고, 정성이 중요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감동. 감자는 느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느껴서 확 차오르는 마음을 감격이라고 하죠.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사실 삼국지를 보면.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유비는 울보라고, 맨날 울기만 하고, 사실 유비가 어떤 빼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유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쁘게 보면 네, 사람을 감격시킨다고도 할 수 있지만, 또 나쁘게 보면 네, 뭐냐면 자기 능력은 없고 맨날 눈물 짜면서 이제 사람을 흔든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감자는 느끼다. 동자는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이동이라고 하죠. 신출귀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자성어를 볼 때는요, 짝을 지어보면 좀 재밌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봐보세요. 신자와 귀자를 짝 지으면 신귀, 뒤집으면 귀신이 되죠. 출자와 몰자를 짝 지으면 출몰. 출몰은 지금은 이제 원래 글자 뜻은 나타났다, 사라진다는 뜻인데요. 나타났다, 등장했다, 이런 뜻으로 쓰죠. 그래서 신출귀몰, 귀신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고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갈량은 너무 빼어났고요. 그래서 삼국지 읽어보면 그가 내놓은 계책에 모두가 당하죠. 신자는
보통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걸 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거, 생각하지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을 신기하다 하는 표현을 쓰죠. 신묘하다, 옛날 표현으로는. 출자는 나타나다, 나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습을 드러내는 걸 출현이라고 하죠. 귀자는 귀신, 몰자는 사라지다. 그래서 해가 이렇게 뜨는 걸 뭐라고 하냐면, 해가 뜨는 걸 일출이라고 하죠. 반대로 시간이 훅 지나가지고 해가 떨어지는 걸 일몰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왔던 출, 몰을 쓰는 거죠.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여러분, 조금씩 해가 뜨는 시간이 늦어지고 있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낮이 길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낮이 길어진다는 뜻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뜻한 조금은 봄을 기다리면 좋겠네요. 자, 정성, 감동, 신출기물까지 한번 써보죠. 다 썼어요? 그러면 신자가 들어간 단어 한번 생각해 보죠. 신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인간의 능력과 예상을 뛰어넘을 때도 이 신이란 표현을 쓰고요. 또한 실제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를 이야기할 때도 이 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 신자가 들어간 말이. 옛날에는 정말 많은 신들이 있었죠. 그쵸? 신전. 신전은 근데 전통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만들어진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서양의 신들을 모신 거대한 건축물을 신전. 근데 이제 아시아 같은 데서는, 동양에서는 그렇게 큰 건물은 없고요. 작은 건물을 씁니다. 그래서 신당 이란 말이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신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밌게 읽어봤는지요? 신화. 아마 재밌게 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화. 또 뭐가 있을까요? 신이 들어간 단어. 그 옛날에 보면 이 신이 나쁜 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옛날 책 같은데 역신. 역병을 옮기는 신이 있답니다. 악신이라는 표현을 쓸 수는 있는데 이건 잘 안 써요. 악이라는 표현은 이제 들어가지 잘 않으니까. 근데 이제 동양에서 이런 신 저런 신 하면 서양 사람들은 좀 신기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유일신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신은 하나. 근데 이제 신이 꼭 하나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잖아요. 그래서 신이 여럿 있다 그러면 다신. 그래서 여러분 다신교 이런 말 들어볼 수 있습니다. 신이 여럿 있는 종교를 말합니다. 역신이라는 말은 기억을 해두세요. 여러분 옛날 책 읽거나 그럴 때 나옵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요, 이 신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천신이라는 말도 써요. 정말 옛날 사람들 책 읽다 보면 여러 신들이 있죠. 용도 어떻게 보면 신처럼 생각했겠죠.
자, 오늘은 정성을 다해서 제갈량을 3번이나 찾아갔던 삼고초려 고사를 다루었고요. 신출귀몰한 제갈량이 앞으로 어떻게 활약을 할지, 물론 우리가 나누는 삼국지 이야기 길진 않지만 다음 시간에는 제갈량이 조금 더 활약하는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길 바라고요. 또 내일 만나죠. 여러분, 안녕.